소영 씨, 저는 너무 늙었어요. 당신보다 18살이나 많고,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민호 씨는 제가 만난 남성 중 가장 멋진 분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제 몸의 모든 감각을 깨웠고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3 김민호입니다.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갑자기 떠나보낸 후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25년 넘게 다니던 교회는 제게 제2의 가족과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이나 생일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던 중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박소영, 45살이었습니다. 급식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호입니다. 새로 오셨나요? 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오늘 처음 왔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인생의 의미를 찾던 중 신앙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우리는 교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모두가 집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녀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봉사활동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달쯤 지난 후 그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이 있어서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성과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점심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제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집사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민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집사님이라 부르기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살짝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한 남성으로 대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은근히 미소 지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영 씨는 저보다 18살이나 어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정의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봉사 외에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 집에 방문했고 저는 그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TV를 보며 웃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오랜만에 먹어봐요. 그녀의 칭찬에 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기쁨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영화를 함께 보다가 그녀가 문득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제가 건방진 말을 해도 될까요? 무슨 말인데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소영 씨, 저는 늙었어요. 당신보다 18살이나 많고,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민호 씨는 제가 만난 남성 중 가장 멋진 분이에요. 외모도 멋지지만 마음이 더 따뜻해요. 그날 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굳어 있었지만 곧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에 응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정말 멋져요. 그녀의 속삭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다시 느끼는 육체적 친밀감은 생각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제 몸의 모든 감각을 깨웠고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민호 씨,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멋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젊은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을 멋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제 집에 머물렀고 매번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 밤마다 당신 생각에 미치겠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행복이 제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관계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청혼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영 씨,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제 자녀들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매일 밤 당신 곁에서 잠들고 싶어요. 합법적인 아내로서.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이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아버지보다 18살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닌가요? 아들 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 수정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하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 거야. 내 재산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남겨둘게. 자녀들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고 소영 씨는 제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일상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녀가 있었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때로는 함께 교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 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소영 씨가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 어떤 사업인데? 여성 전용 건강 서비스야. 중년 여성들의 건강 관리에 특화된 거야.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 건강이라는 주제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내 신용도가 이혼 후에 많이 떨어져서 얼마나 필요한데? 우선 5천만 원 정도. 6개월 내에 반드시 갚을게. 이자도 은행보다 높게 줄게.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과 부드러운 손길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내 왕자님이야.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해했고 곧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2개월 후 그녀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1억이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확장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수익이 2배로 늘어날 거야. 고마워. 그날 밤도 그녀는 완벽했고 화려했습니다. 저를 왕처럼 대해주었고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보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매일 밤 꿈만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행복이 제게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1억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결혼 6개월째 그녀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조심해서 다녀와. 물론이지. 그런데 출장 가기 전에 마지막 투자금이 필요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3억 정도면 사업이 완전히 궤도에 오를 거야.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과 그동안의 다정함을 생각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날 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출장 전날 그녀에게 3억을 이체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으로 떠나기 전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사랑해. 하지만 그날 이후 소영 씨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여서 통신이 잘 안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구라고 알고 있던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소영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이라는 이름조차 가짜였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이었고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63세 나이에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4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서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아내가 떠난 후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범죄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을 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년층. 제가 이제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경찰은 소영이의 진짜 이름이 최미선이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년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전과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나 봉사활동 같은 신뢰를 얻기 쉬운 장소를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그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걸쳐둔 그녀의 카디건, 욕실에 있는 화장품들, 침대 옆 책상 위의 향수,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된 연기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소영 씨는요? 같이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우야, 내가 속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사기꾼이었어. 거의 5억을 가져갔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즉시 변호사를 불러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상황이 더 복잡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이해하고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사기가 아닌 사기 결혼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관계라는 단어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김민호 씨,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분 사이에 육체적 관계가 있었나요? 그 질문은 예상했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조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니까요. 변호사의 담담한 말에도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가장 사적인 부분까지 법정에서 다뤄질 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딸은 해외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딸이 제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다른 피해자들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말고도 3명의 남성이 더 있었습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해 감정을 이용한 후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김민호 씨의 경우가 피해액이 가장 큽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큰 돈을 빼앗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과 딸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리움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품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미워 더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사기꾼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깨어나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베개를 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 부드러운 손길, 밤마다 나누던 친밀함,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에도 그리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떨지, 어떤 말을 할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평소라면 당연히 교회에 갈 시간이었지만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민호 집사님, 오늘 예배에 안 오셔서 걱정됐어요. 괜찮으신가요? 아, 네, 조금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세요. 사실 집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누를 끼쳤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언제든 교회에 오세요. 모두가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여전히 저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이 필리핀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그녀를 만나러 갔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김민호 씨가 오셨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경찰관의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왔던 저는 이제 그녀의 진심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연기일까? 아니면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왜 나를 선택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집사님이 기부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그럼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전부 연기였어? 처음에는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기 결혼과 사기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해야 했던 부분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사기 결혼이었음이 증명되었지만 그래도 이혼 과정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서류 작업, 법원 방문, 판결 기다림, 모든 과정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아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을지 몰라도 제 마음속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5억에 가까운 돈을 잃은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거 어때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살게요. 아들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연금도 있고 아직 집도 있잖아. 너희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실제로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특히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니.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있던 자리는 이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저는 한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두려웠고 이웃들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젊은 여자에게 속은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생각할 것만 같았습니다. 몇 주 동안 집에만 머물다 보니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왔고 한참을 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박 집사님이라는 75 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나도 몇 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2억이나 날렸지.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도 못 만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 만해지더라고.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갔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교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비난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이 저를 불러 제안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집사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부끄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모임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에 넘어갔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가장 외로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노인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전화로 딸 사칭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정말 저희 딸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인터넷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치유되어 갔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수치심과 배신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소영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김민호님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반드시 모든 돈을 갚겠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분노나 미움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긴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편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달콤한 말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